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나오는 5억 떨어뜨린 매물 이런 것들은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이게 급매물에서 본격적인 매물로 나오려 그러면 부동산 시장 급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돼 있으니까 금리 상승, 실질 소득의 감소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복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네. 아마 본격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화보다도 엔화가 더 떨어진 걸로 그렇죠. 보이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점도 상당히 눈여겨 보셨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네. 일본이 엔화를 떨어뜨릴 때 네. 이거를 잘 보시라 그랬어요. 왜냐 그러면 일본이 엔화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미국의 암묵적 인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엔화를 떨어뜨렸다는 말은 우리도 곧 환율이 올라간다는 말이 되고 우리도 어쩌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온다는 신호거든요. 그 신호가 일본 엔화의 하락이었는데 네. 우리 그 다 놓치고 아무런 그 국민들에 대한 계도가 없었죠. 이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 못해도 2025년 뭐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시대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인플레이션은 자산이 도망갈 데가 없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경제학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다 둬도 값어치는 떨어지니까 도대체 돈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거든요. 금값이 그람당 얼마 있었죠? 한 9만 원대, 10만 원대도 했지 않았나요? 그쵸. 한 10만 원, 11만 원 뭐 이렇게 하던 지금 게 보니까 한 7만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네. 금값도 이제는 금도 못 믿겠어요. 그쵸. 얼마 전에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안전자산 하면 달러 금인데 네. 금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어떤 분이 막 금을 사라고 강조하시길래 네. 제가 저분은 미래를 보시는 무슨 미래를 보고 저런 말씀을 하셨나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돈 가치가 없다는 건데 돈 가치가 왜 없어요? 돈 가치가 엄청나게 있죠. 달러 보십시오. 그럼 가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세계 경제에 안전 자산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안전하게 우리가 돈을 맡길 데가 없다는 말인데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있자니 금리는 오르지만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는 형편없이 낮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넣기는 싫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은 제가 뭐 오래전부터 드렸거든요. 이 말씀을. 예. 왜 그러냐? 지금 같은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경제가 급격히 침하를 해버리면 주식이건 채권이건 부동산이건 금이건 줍줍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의 돈 가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의 안전 자산으로 비춰질까 하는 이 대목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달러가 저렇게 강해지니까 세계 모든 통화가 다 그냥 깨갱거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우리도 언젠가는 그 부분에 대한 임계치, 아까 말씀하신 그 임계치를 조금 더 올려놔야 되겠다. 그거는 방법이 중국처럼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국처럼이라고 하시면 중국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거든요. 네네네. 일본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 넘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외환보유고를 적어도 1조 달러는 가져가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지금 무역수지 적자 나오고 경상수지 적자 나오고 이제 그거는 지금 달러를 쌓을 수가 현상이죠.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지금 현상이잖아요. 앞으로 앞으로인데 과거에 그러면 왜 우리가 4,600억 달러에서 멈췄느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겠죠. 4,600억 달러에서 멈췄던 건 아까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네. 그거는 삼성전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제가 채찍을 때린 겁니다. 뭐냐? 우리나라 기업이 앞으로의 이런 산업군 가지고는 중국과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 경쟁을 해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환보유고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가지고 최대한 끌어올린 게 4,600억 달러예요. 그럼 이걸 1조 달러로 만들려고 그러면 새로운 첨단 제품, 새로운 바이오 화약, 네네. 의약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리지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기술을 하려고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정밀하게 갖춰져야 되죠. 지금과 같은 이런 사회 시스템 속에서 제가 외환보유고 4,600억 저들이 보유했다고 하는 건 전 기적이라고 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앞으로 배를 똑같이 더 벌어서 우리가 안전한 연결고리를 가져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오리지널리티를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교육제도와 사회제도, 노동제도를 좀 더 정교하게 짜야 된다. 이런 말씀과 다 연결이 되겠죠.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냐, 뭐 그걸 여쭤봤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달러네요. 그렇죠. 현재는 달러죠. 네, 달러 자산을 어떻게든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이제 늦었잖아요. 늦었나요? 지금이라도 늦었나요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 달러가 더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저는 네. 저는 뭐 정직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1,445원인가 지금 그래요. 시장 평균 환율이. 네네. 그러면 달러를 살려 그러면 1,470원은 주셔야 돼요. 달러를 팔 때는 1,420원 정도에 파시고. 네. 그럼 지금 1,470원에 매입가라 그러면 1,500원은 코앞에 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1,500원 뚫으면 1,600원 안 뚫힐까요? 뚫힙니다. 어떻게 뚫힐까요? 0.75% 올리면서 미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하고 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핵 터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시작을 하고 유럽, 잉글랜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채권 매입을 하면서 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매입 못하겠어. 파운드와 지금 엉망진창이야. 이런 선언이 되면 네. 1,600원 금방 뚫죠.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들 악재 다 떠지면 그럼요. 복합익이란 말이 뭐 말씀을 나누면서도 야 이게 어디서 실타래가 풀려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생기는데 자산 중에 또 하나 관심 많이 가지시는 게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뭐 여기저기 이제 가격이 떨어졌다 뭐 몇 년 만에 서울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세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 상승의 추세는 아니다. 하락의 추세. 하락의 추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6억 떨어졌다, 뭐 5억 떨어졌다라고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나오는 5억 떨어뜨린 매물 이런 것들은 이제 급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네네. 이게 급매물에서 본격적인 매물로 나오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급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돼 있으니까 금리 상승, 실질 소득의 감소 여러 가지가 이제 다 복합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 본격화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가게가 과연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서영수 이사라고 키움증권인가요? 그분 말씀이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들었던 말씀하셨던 분들 다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지적재산권이니까 제가 보호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인용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저도 동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죠. 2019년 최고점 대비 기준으로 하면 DSR로 계산을 하면 역산을 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한 20% 과대평가되어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2017년 정도 기준연도로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2017년은 어때요? 그러니까 30에서 40%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뭐 30% 과대평가되어 있다, 40% 이거는 2017년 기준인가 보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30%가 되었건 20%가 되었건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는 맞단 말이죠. 이거를 또 뭐 정치적인 이야기로 어느 정부 때 어떻게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문제 해결을 하자는 게 아니고 싸우자는 이야기니까 정치 이야기는 빼버리고 굉장히 말씀만 드릴게요. 자, 그러면 돈을 이렇게 주택가격이 오른 거는 뭐였느냐? 이제 이거를 따져봐야 되죠. 어떤 분은 그러셨잖아요. 강남에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은 10억짜리가 20억, 30억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죠?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국민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끌 비투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답이 먼저 정직하게 나와야지만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가계부채가 1870조라고 하는데 기업부채, 국가부채, 정부부채 다 치면 한 5,500조 정도 됩니다. 5,500조에 금리 1%, 기업이 부도가 나면 누가 부실을 다 막아주죠? 국민이라고 저는 막 대답을 하거든요. 정부가 부도가 나면 결국 우리가 금가락지 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될 것은 국민이잖아요. 그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국가부채, 정부부채 다 합치면 5,500조. 그러면 금리가 1% 오른다. 1%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55조. 추가 부담이. 이거를 우리가 금리를 앞으로 2%포인트 더 올려서 4%를 맞추면 4% 곱하기 5,500조 하면 22조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 220조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220조를 부담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구 수를 나누면 5천만이니까 1250만 가구거든요. 그럼 1250만 가구로 220조를 나눠보세요. 1가구당 얼마씩 비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과연 그렇게 될 경우에 버틸 수 있는 집이 있겠느냐? 못 버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김종인 박사님 말씀으로는 루저들이 만들어지는 세계가 다시 올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루저들의 세계는 편안한 세계, 행복한 세계가 되냐, 불행한 세계가 되냐? 불행한 세계죠,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 마당에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하느니 어떻게 이거를 보고 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 답이 없는 거죠.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다 외생 변수지 내생 변수도 외생 변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내생 변수의 부실인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 경제가 외생 변수가 점점점 좋아지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야 이제 살아났으니까 다시 집 사도 돼. 이게 아니고 야 지금 숨통이 트였을 때 주식에서 뭘 한다 그러죠. 주가가 확 폭락하다가 다시 반등을 줄 때 어떻게 하죠? 손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손에 30% 빠졌는데 지금 10%, 15%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경제는 불안해. 그러면 한 반 정도는 15%에서 마이너스에서 빼라. 네네. 하나의 어드바이즈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럴 때 집 3채, 4채, 5채 가지신 분들은 고민을 하셔야죠. 내가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느냐. 그게 어디서나.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최근에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미국 사람들은 그거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축률이 두 자리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어자스트를 해가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대출과 연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체 쪽으로 가는 거는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위험에 대한 경고는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모기지 상품으로 이제 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소유가 은행들이 갖고 있어서 문제가 터지면 은행들이 이 자산을 팔아버리니까 더 충격이 큰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긴 한데 이게 사실 소유는 개인 소유여서 이런 위기에 빠지면 개인들이 그냥 딱 갖고 있어 버린다. 그러니까 시장에 막 매물로 나와서 팔리지 않아서 영향이 좀 적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97년도 외환위기 때는 안 그러던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역대 정부에서 쭉 소득 분위 5분위 4분위가 전체 그 주택담보대출의 70%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소득이 높아서 충분히 원리금 상환 가능하다.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만 되면 아이 무슨 걱정하겠어요 지금.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위기가 오니까. 그때 경험으로 보니. 금리가 지금 뭐 4% 이러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 외환위기 때 금리 아시잖아요. 20%까지 갔단 말입니다. 근데 금리가 만약에 두 자릿수 10%까지만 가도 견딜 수 있을까? 지금도 이제 은행에서 날아오는 문자들 보면 한숨들 저처럼 팍팍 쉬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오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도 했고 부동산 시장까지 쭉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로 우리 곽수정 박사님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라는 조언이 있다면 마지막에 한마디만 좀 더 해주시죠. 그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다 긴장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들고 갈팡질팡하게 다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은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되고 또 이 또한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라고 봐서 제가 쓴 책 내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가 지나고 나는 한 3년 뒤에는 무슨 산업을 봐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럴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 제가 그랬잖아요. 외환보유고를 앞으로 5천억 달러 더 만들어서 1조 달러 가려면 우리가 어떤 산업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지만 우리도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너무 눌러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기에는 우리도 여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책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뭐 많은 뭐 누가 옳고 누가 닥터 둠이고 누가 뭐 틀린 말 했고 맞는 말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은 어차피 팬데믹이 안정이 되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정이 되는 그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어려우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 경제 내부의 어떤 위기 상황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한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너무 우리의 내공을 약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지 마시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이 과정을 헤쳐나가는 동안에 어려움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 시간에서 굉장히 얘기를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극복해낼 과정이어야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고 그걸 찾는 과정이니까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곽수정 박사님의 의견은 이거고 종합해서 본인의 판단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네요. 친절한 김큐의 진한 섹터 오늘은 다가올 미래 부의 흐름의 저자이신 곽수정 박사님 모시고 경제 전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의 고민들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게임이었어? 난 전생에 불나방이었나 봐. 빨간 물만 쫓다가 또 물렸어. 야, 너 개미면 개미답게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오만발해가지고 슈퍼개미 될 수 있겠어? 야, 그게 말이 쉽지. 막상 종목 공부하고 분석하다 보면 아니 이거는 개미 오브 개미 나도 아는 정보들인데 남들이야 모를까 싶단 말이야. 슈퍼개미 배진아님이 그러셨는데 주린이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 슈퍼개미? 누구? 성공 투자 원하니? 너희도 해봐. 볼릿. 왜 반말? 아무나 못하는 기업 분석 정보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하는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정보 플랫폼 블릿. 너희들도 될 수 있어. 슈퍼개미.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아저씨 진짜 슈퍼개미예요? 나 누군지 몰라?